그 귀순 북한군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평양으로부터 이렇게 뭐 작전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그날의 일기예보를 이렇게 통보를 받는데요. 이 일기예보는 다 틀리고 부정확한데 대북 확성기에서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다 하고 우리 지역의 날씨는 어떻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제일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래 널었던 것도 우리 쪽에서 이제 비 온다고 예보하면 실제로 그 시간 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받았던 거랑 너무 다르네. 이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죠. 지금 다행히 잘 정리되고 또 이제 앞으로 또 한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작년 말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땠고 김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날 밤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제일 놀란 게 김정은이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인가? 저희는 그렇잖아요. 그 한 다음에 뭐 별거 없는데 국회가 해산을 했고 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입장에서 사실 어떤 안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어떤 심각한 뭐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상황보다도 제일 위험한 건 그 상황을 모르고 있을 때,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안 될 때가 제일 두렵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아마 그날 밤에 즉각 보고를 받았겠죠? 지금 남쪽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마 제일 먼저 놀래서 야, 우리 전방에 누가 또 잘못해서 총 쏘거나 오발했거나 어디 전방 초소에서 남쪽으로 문제가 생긴 거 없나? 우리 군부가 어떤 도발적인 상황을 해서 쟤들이 그거 빌미로 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체크해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가 뭐 그걸 해제하는, 계엄을 해제하는 이런 의결을 하고 이랬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상황 파악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 체제이기 때문에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의결했고 뭐 국회의장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또 받아들였으니까 이게 좀 수습 국면으로 그렇죠. 가겠구나 하는 게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서로를 보는데 너무 이 체제의 차이 때문에 오해가 큰 게 있거든요. 일례로 과거에 우리가 남북 간의 도로 연결을 할 때 짐승들, 뭐 노루나 토끼나 이런 그 동물들이 좀 이동할 수 있는 그 에코브릿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남북 간 연결 도로 위에다. 그 이제 우리 환경단체도 요구하고 이러니까 그 시설을 했는데 북한이 서로 이제 상호 지역을 점검하는 이런 감찰단이, 사찰단이 와가지고 보면서 북한 군부가 그걸 너무나 의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저 시설은 도대체 뭐냐? 도로 위에 왜 저렇게 멀쩡한 도로 위에 터널을 만들었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가지고 이게 동물들을 위한 이런 거다 했는데 끝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동물들 위해 가지고 무슨 저런 돈을 들여서 짓느냐 이런 거죠. 그런 이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은 우리 계엄 해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되게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11월 달, 지난해 11월 달 한 달 동안 한 10차례 공개 활동을 왕성하게 했는데 11월 30일 날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에 왔을 때 만난 다음에 그 직후에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으니까 17일 동안 무려 공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아마 지하 벙커에 들어갔거나 어디 제3의 은신처에서 상황을 좀 그 주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비상계엄에 대해서 북한의 좀 반응이 좀 늦었던 거랑 뭔가 좀 잠잠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어떤 혼란상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주민들한테 알리고 선전하기 너무 좋은 소재예요. 아비규환. 윤석열 계래 역도가 뭐 우리한테 반북 정책만 하더니 드디어 인민들의 힘에 의해서 쫓겨났다. 뭐 계엄을 하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남조선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탄핵이나 이런 절차 계엄을 했는데도 그거를 총뿌리를 막 이렇게 겨누는데도 그 총을 막 잡고 국회에서 막 흔들고 군인들한테 물러가라 그리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이런 국면을 알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럼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점차 뭐 다는 아니겠지만 야, 남쪽은 민주주의라는 게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면 5년마다 교체하는 건데도 그거 안 되니까 뭐 2년 남짓 해가지고 물러가라 그러네. 국회가 의결하면 이렇게 되냐 했는데 북한은 야, 우리 최고인민회의는 무슨 고무도장도 아니고 맨날 99.98% 찬성만 하고 이거는 좀 이상한데 우리도 뭐가 배고프고 우리 인권을 탄압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저 세습 정권에 대해서 우리도 항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식이나 불만이 싹 트는 부분이 북한으로서 제일 우려되죠. 네. 그럼 북한이 한국의 계엄령에 대해서 북한에도 신문이 있잖아요.
그 이름 뭐라고 하죠? 노동신문이 이제 북한 주민들이 보는 아주 대표적인 아. 신문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한국의 기업리에서 보도된 내용과 보도되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그렇죠. 이게 뭐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건 아니고요. 네. 노동신문이 우리 신문, 일반 신문하고 크기, 사이즈는 똑같은데 네. 페이지는 6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북한 체제가 뭐 소식을 전할 게 많지 별로 않죠. 없죠. 뭐 사건, 사고도 안 다루고 이러는 매체니까. 기본적으로 제6면, 제일 마지막 면이 이제 남조선 소식하고 해외 소식을 다루는데 거기에 이제 담는 거죠. 결국은 남조선이 아비규환이고 아수라장이 됐다. 지금 국회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혼란상을 사진을 또 실어가지고 네. 알리기는 합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한국의 국민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또 시위를 하는데 이렇게 밝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형광봉 들고 막 MZ세대들이 흔들고 이러는 거 이거는 뭐 잘못했다가는 역효과가 나잖아요. 저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저 남쪽의 인민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웃고 뭐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누가 피 흘리고 그런 거. 이 상황을 한다고?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숨겨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주변의 빌딩 교통통제 때문에 차량이 쫙 막혀 있는 거, 네. 밝은 시가지, 이런 거는 감춰야죠. 한국에서 시위를 보도한 많은 사진 중에서 어떤 사진만 골라 쓰느냐? 빌딩 위에서 아래로 앵글을 맞춘 사진. 시민들 시위하는 그 장면만 나와 있는 인파만 모여 있는, 네. 그것만 딱 이렇게 트리밍을 해가지고 쓰고, 주변에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히 감추죠.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최대한 숨기려고 해. 그거를 봤다가는, 저건 뭐지? 저 차는 뭐야? 남조선에는 저렇게 차들이 꽉꽉 미어 터질 정도로 네. 인내하는 거를 그 행간이라든가 사진에 그 숨겨진 장면을 북한 주민들이 보고 뭔가 딴 생각을 하는 게 북한의 이제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좀 곤혹스럽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혹시 그럼 북한이 비상계엄 사태 노리고 그때 공격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나요? 예전에 뭐 굉장히 그런 거를 한번 놓친 거를 아쉬워했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4.19 혁명이나 이럴 때 김일성이 뭐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데 네.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요. 지금 북한이 그 한국 내 어떤 정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자기네들이 선제 공격을 한다? 그 엄두를 내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자기네들이 그 먼저 뭐 한국의 빈틈을 노리고 어떤 공격을 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승산이 없다는 계산은 너무나 잘 하고 있을 거고 특히 지금 자기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또 병력을 빼가지고 투입을 하고 앞으로 뭐 파병을 해야 되고 이런 좀 군사적인 좀 취약한 느낌을 받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북한 지역에 투입된 게 이제 대개 폭풍군단이라 그래서 북한군 제11군단, 대남 타격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이제 특수작전을 하기 위한 군이기 때문에 대남 선제 타격에서 후방을 공격하거나 교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병력들도 지금 좀 공백이 있는 상태다. 이런 부분들도 좀 북한의 그런 공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제한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한국의 이런 민주주의가 북한에 나중에 점차 알려질 시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공식 매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나 이런 걸 통해서 아무리 그 남한의 실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제한다 그래도 이걸 제일 많이 보는 게 누구겠냐.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에요. 그렇죠. 뭐 태영호 공사라든가 지금은 뭐 우리 쪽에서 공직을 맡고 있지만 또 쿠웨이트에 있던 뭐 유현우 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얘기가 해외에서 다 유튜브로 한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해외 공간에 나와 있는 자기의 뭐 동료, 외교 또 대학 동창이라든가 외무성의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그 친구들이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왔을 때 또 이 북한 외교관들이 평양으로 들어갔을 때 가족이나 친지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한국의 진짜 그 실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가면 북한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이게 좀 우리도 이런 부분은 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의 민주주의, 특히 우리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민주주의 간판을 달고 지금 이게 80년 동안 김씨 집안이 3대 4대 세습 정권을 이어가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죠. 그걸 접한 엘리트 분들은 마음이 흔들리긴 하겠네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북한에서 사실 충분히 잘 먹고 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기득권 층이죠. 굳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될까? 특별히 자기네들이 사정이 없으면 특히 이제 요즘 외교관들의 망명의 1순위 사유, 자녀들이 이제 평양에 안 돌아갈래요. 한국 가고 싶어요. 네. 이럴 경우에 이제 대책이 서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결단을 할 수 있지만 대개는 아주 힘이 세고 특권층이 아닌 이상은 북한에 다들 자녀를 한 명은 두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 보면 부모들을 두고 오는 사람은 있어도 자식 두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자식들이 인질로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본인이 큰 불만이 있고 뭐 반체제 이런 거에 의식이 싹 떴다 해도 탈북이나 망명을 결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북한 최고 지도부의 신변 안전을 위해 북한은 신고하는 앱이 있다고요. 저 이거 처음 들어본 내용입니다. 앱 이름 자체가 신고입니다. 우리가 뭐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앱을 깔아서 활용하듯이 네. 신고라는 앱 자체가 있는 거죠. 북한은 원래 특히 김정은과 관련한 어떤 문제점 또 그와 관련한 정보라든가 유언비어라든가 반체제 움직임 이런 거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특대형 사건화해서 대응해라. 이게 이제 유일지배 체제 10대 원칙이라는 북한 주민들로서는 정말 평생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규율 거기에 정해져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누가 좀 요즘 이상하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물론 전화나 뭐 여러 가지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참 미스테리인데 핸드폰이 700만 대 이상 보급돼 있거든요. 2,500만 주민인데 생각 같아서는 북한 체제가 통제를 하려면 핸드폰을 못 쓰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하게 많이 번져 있어요.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하고 접속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지만 북한의 인트라넷을 이용하고 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 스마트폰이 이제 움직이니까 거기에 그 신고 앱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신고를 생활화하고 조금 더 간편하게 이 반체제, 반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게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700만 대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처음에 원래 그 김정일 집권 시기에 핸드폰을 보급을 하다가 그 핸드폰이 이제 반체제, 특히 그 해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자스민 혁명이니 그 당시에 이제 민주화 운동에서 이 핸드폰, SNS가 많이 그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러면서 한동안 없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이렇게 된 거는 뭐 이걸 통해서 틀림없이 북한 당국이 엄청난 외화 수익을 거둔 거는 맞아요. 이 핸드폰을 이제 달러 베이스로 팔면서 엄청난 달러를 걷어들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핸드폰 보급이 이렇게 양이 많은 거는 좀 미스테리인데 여전히 뭐 북한이 이거를 그냥 통제를 안 한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핸드폰을 통한 어떤 그런 반체제 이런 정도는 자기네들이 통제 단속할 수 있다고 좀 믿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김정은의 경호 수위가 높아졌다고요? 부쩍 높아졌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반 주민들이 동원되는 행사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경호원들이 배치되는 거였고 북한 체제 내부의 행사, 당간부들만 모여서 행사한다든가 김정은이 정말 자기의 지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뭐 만경대 혁명학원 이런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북한 체제를 위해서 전투를 하거나 공작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다가 숨진 사람들의 유자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 뭐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때 왔다가 다 사살돼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북한 자녀들 만경대 혁명학원에 넣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야말로 뭐 철저한 김정은 체제의 어떤 수호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만경대 혁명학원을 방문할 때도 경호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호원들 뭐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 때도 보셨지만 키가 거의 한 2m 되는 이 장신들이 뭐 주계 장벽을 이렇게 막아서듯이 세우는데 이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최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건 작년 10월에 우크라이나 파병을 결정하면서 좀 북한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쓴 것 같아요. 내부의 불순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하면서 러시아를 지원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김정은을 암살하거나 테러를 가할 수 있는 그게 뭐 실현 가능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그런 것들의 명분이 충분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최근 들어서 이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서 김정은에 대한 어떤 참수 작전이라든가 유사시 이제 북한 체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그 적 수뇌부를 뭐 제거한다 이런 작전들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다층적인 위협에 김정은이가
신변 위협을 느낀 거에 경호 강화의 직접적인 배경인 것 같습니다. 쿠데타나 이런 걱정보다는 뭔가 밖으로부터의 그런 좀 걱정, 우리가 더 큰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뭐 북한 내부의 군부에 의한 쿠데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근 위험이 지난해 뭐 갑자기 커졌다. 이런 징후는 없는데 환경적인 대외, 대남 이런 부분에서는 김정은이 위협을 느낄 만하죠. 자, 또 북한이 한국의 대북 확성기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네. 들었는데 그 이유랑 한국 문화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나요? 대북 전단이나 이런 것들을 북한 지역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 뭐 휴전선 일대 이런 데 떨어질 겁니다. 그럼 주민들이 그거 주워서 보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겠죠. 그 지역에 한정됩니다. 근데 전방 확성기는 북한 군인들이 듣잖아요. 최전방. 이게 뭐 밤에는 우리 확성기가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한 20km까지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고민스러운 거죠. 자기들 꼬물 이 확성기 가지고는 몇 킬로밖에 못 오니까 완전히 압도를 당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 군인들이 이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외부의 소식을 듣고 한류 문화, 뭐 노래 이런 것들을 듣고 이러면은 한국의 발전상이나 한국에 대한 어떤 호기심, 동경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군인들은 북한군 복무기간이 뭐 10년이라서 엄청나게 길다고 하지만 결국은 전역을 하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북한 체제 내부 전체에 이 MZ세대들이 아주 메신저처럼 퍼져버리는 거예요. 휴전선 일대에만 국한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MZ세대들인 군인들이 먼저 이 사상적으로 한류 문화에 오염된다. 그리고 이게 씨앗이 돼서 북한 체제 전체에 날아간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한국의 발전된 것들이 이제 북한이 전파될수록 좀 체제가 흔들릴 테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그 귀순 북한군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평양으로부터 이렇게 뭐 작전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그날의 일기예보를 이렇게 통보를 받는데요. 근데 이 일기예보는 다 틀리고 부정확한데 대북 확성기에서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다 하고 우리 지역의 날씨는 어떻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제일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래 널었던 것도 우리 쪽에서 이제 비 온다고 예보하면 몇 시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러면 걷어놓으면 실제로 그 시간 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날씨 이러냐 이고, 전방 지역에서 경계를 쓰다 보면은 그 휘황찬란한 휴전선에 이제 우리 쪽에 불빛을 보고 저 멀리서 자유로나 이런 데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육받았던 거랑 너무 다르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최근에 뭐 애기봉 그 최전방에 또 뭐 스타벅스도 생기고 이랬으니까 그쪽 맞은편에 있는 북한군 병사는 낮에 경계를 서면서 야, 저기는 뭔데 저런 게 또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서 저렇게 우리를 보나, 이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북한이 이제는 한국과 통일 지우개에 들어갔다고요? 네. 왜 지우는 거죠? 지금은 쉽게 말하면 혁명의 퇴족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제 혁명의 만족이 뭐 이럴 때는 자기네들이 어떤 이 대남 관련해서 좀 우세하거나 뭔가 승기를 잡을 때는 자기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통일을 자기네들이 먼저 내세웠잖아요.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1990년대 초 이때는 북한이 1995년을 통일희년, 통일의 해로 삼자 이래가지고 대남 공세를 엄청 강화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한류 문화라든가 또 한국의 어떤 K방산의 위력 이런 것들이 막 알려지면서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한류 문화의 유입을 통해 가서 북한 젊은이들이 완전히 지금 뒤바뀌고 있으니까 차단에 나선 겁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하고 당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맺은 그 6.15 공동선언에 보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이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금가옥조처럼 여기던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이데올로기를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 걷어찬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기존에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써놓으면 북한 주민들이 이게 어느 나라인지 알지를 못했다 그래요. 북한이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고 남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반부라 그래서 남조선이라 불렀던 거고, 심지어 우리가 한국에서 보낸 식량이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40kg 그 PP 마대에 대한민국이라고 녹색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보냈는데도 북한 주민들이 이거를 배급받고도 대한민국이 뭐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스스로 김정은이가 이제 작년 초부터 대한민국 제1의 주적, 남북은 심지어 다른 민족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우리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닐 테고요. 아마도 북한이 유사시에 핵 공격을 하거나 대남 타격을 하거나 이럴 때 이게 같은 민족이다, 동족이다, 남북은 같은 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좀 지워가지고
북한군으로 하여금 조금 더 사상적으로 무장할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1950년에 6.25 전쟁을 남침 도발을 했는데 지금도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까지 이 우리 민족의 원흉이고 전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동족상잔의 6.25 전쟁, 남침 전쟁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우리를 한국이라고, 다른 민족이라고, 다른 국가, 적대국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이런 동족상잔의 어떤 도발을 한다는 이런 것들을 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포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